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의 2025 FIBA 아시아컵 선전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농구가 또 한번 붐이 일길 바라면서, 자, 이번에는 보스턴 셀틱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보스턴 셀틱스 불과 지지난 시즌에 우승을 달성했던 팀인데, 올 여름에는 주요 선수들이 떠나는 소식들만 들려왔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이슨 테이텀의 시즌 아웃 부상에 따른 갭 이어, 한 해 정도를 쉬어가는 그런 안식년으로 삼았기 때문인데, NBA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이 셀러리 제도가 복잡해지고 강경해졌죠. 자, 몇 년 동안 사치세를 연속해서 부과하게 되면 징벌적인, 그러니까 더 금액이 올라가는 사치세를 내야 되고, 이 세컨 에이프런은 워낙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컨 에이프런도 5년 동안 3번을 초과하게 되면 각종 불이익이 있습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당장 달리고자 했던 보스턴이 올 여름에 셀러리 다이어트 감축 정책, 긴축 정책에 들어가게 됐고, 자, 그렇게 되면서 보스턴은 새 판을 짜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부상은 늘 그렇듯이 계획이 없죠. 그런데 1옵션이 갑자기 그것도 1년짜리 부상을 입는다면 엄청나게 계획은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난 5월 뉴욕 닉스와의 동부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 시즌 아웃을 당한 제이슨 테이텀, 아킬레스건 파열이라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2018년 이후로 보스턴은 테이텀과 제일런 브라운이 늘 중심이었어요. 물론 고든 헤이워드도 있었고, 카이리 어빙도 잠깐 있었고, 알 호포드도 이때는 또 젊었긴 했습니다만, 대부분은 테이텀과 브라운이 원투펀치였죠. 그런데 2025-26 시즌을 쉬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샐러리도 감축했고, 샐러리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받는 선수들을 이적시켜야겠죠. 제이슨 테이텀은 우선 아킬레스건 부상 이후에 최단시간에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케빈 듀란트의 아킬레스건을 집도했던 의사가 때마침 뉴욕에 있었고,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그것도 아킬레스건 전문가에게 집도를 받았는데, 현재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고, 테이텀이 현재 각종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물론 다리를 절뚝이고 있긴 합니다만, 정규 시즌 후반에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그럴 일은 없다. 무조건 1년은 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이슨 테이텀은 사실상 시즌 아웃이 됐고요. 그리고 드루 할러데이는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로 이적했죠.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 역시 애틀란타로 떠났습니다. 대신에 조지 니앙을 또 받아왔고, 그리고 알 호포드는 보스턴 셀틱스와 연장 계약을 맺을 가능성은 현재로서 높지 않고, 은퇴 혹은 골든스테이트 이적이 유력하죠. 자, 이렇게 되면 지난 시즌 핵심 멤버, 그것도 주전들 5명 가운데 4명이 이런저런 이유로 다음 시즌 셀틱스 유니폼을 입지 않습니다. 그만큼 전력에 아주 급격한 변화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즌에 이어서 여전히 팀의 주축으로 활약하고 있는 데릭 화이트, 또 제일런 브라운에 대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죠. 데릭 화이트는 플레이 성향상 1옵션은 될 수 없습니다. 제일런 브라운은 그럴 깜냥이 되죠.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가 있는데, 2024년 보스턴 셀틱스의 구단 역대 18번째 우승을 견인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컨퍼런스 파이널 MVP도 제일런 브라운이 받았고, 대망의 파이널 MVP도 제일런 브라운의 몫이었죠. 하지만 25-26 시즌 주요 선수들이 대거 이탈하게 됐고, 테이텀의 시즌 아웃 부상으로 이제는 홀로 팀을 이끌어야 되는 위치에 섰습니다. 화이트도 있긴 합니다만. 자, 지난 2번의 시즌 정규 리그의 이 활약상을 보면 23-24 시즌 70경기 평균 23득점, 그리고 야투가 50%에 달했고요.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63경기 뛰면서 22.2득점, 어시스트 4.5개, 커리어 하이였습니다. 그리고 야투는 여전히 높았고요. 하지만 데뷔 이후에 풀타임 1옵션으로는 이 제일런 브라운이 뛴 적이 없어요. 그리고 루키 시절 이후 처음으로 테이텀 없이 뛰는 시즌입니다. 그 당시에 비하면 제일런 브라운이 경험도 쌓았고 실력도 일치월장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새로운 환경에서 뛰어야 되는 건 분명하죠. 자, 16-17 시즌이 제일런 브라운의 루키 시즌이었습니다. 당연히 벤치 플레이어였고, 세컨 유닛과 서드 유닛 사이에 있었죠. 물론 신인왕 득표 탑 10 안에는 들었지만 전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7-18 시즌에는 곧바로 주전으로 도약하죠. 그리고 17-18 시즌은 놀랍게도 3&D 자원으로서 곧바로 3점 성공률을 40% 가까이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수비는 커리어 내내 좋았던 선수고, 그리고 약속의 3년 차인 18-19 시즌에는 벤치로 복귀했죠. 자, 이때는 왜 벤치로 복귀를 했었냐면 카이리 어빙, 그리고 제이슨 테이텀, 알 호포드,
또 마커스 모리스, 마커스 스마트까지가 주전이었고요. 또 이 고든 헤이워드와 함께 벤치를 지키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결국 벤치로 복귀했는데 식스맨으로 나서서 그래도 좋은 활약을 펼쳤었습니다. 평균 13득점, 26분 뛰면서 핵심 역할을 잘 해냈죠. 자, 그리고 나서 19-20 시즌에는 주전으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평균 20점 시즌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2021 시즌 때부터는 리그 정상급 스윙맨으로 발전합니다. 첫 올스타에 뽑혔고 그리고 이때부터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업그레이드하죠. 그 전까지는 거의 터널 시야였는데 이때부터 어시스트를 서너 개씩 뿌립니다. 2021-22 시즌에는 최근 3시즌 연속 본인이 출전한 전 경기 주전 출전을 했고요. 2022-23 시즌은 더욱더 껍질을 깨고 나오는 그런 한 해로 자리매김합니다. 득점 커리어 하이, 그리고 올 NBA 세컨 팀에 뽑히게 되죠. 23-24 시즌 생애 처음으로 우승을 달성했고 파이널 MVP에 등극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생애 4번째 올스타 및 어시스트 커리어 하이. 그러니까 매 시즌 제일런 브라운의 역할은 사실은 뭐 엄청난 로터리픽 치고는 굉장히 부침을 겪었고 변화가 잦았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제일런 브라운이 본인의 바뀐 역할을 잘 받아들이고 또 발전하고 그리고 수용하면서 최고의 선수를 거듭났습니다. 자, 완전히 이제 선수 구성은 바뀌게 됐습니다. 오프시즌 동안에 이 보스턴은 많은 변화를 통해서 몸집 줄이기에 나섰고 그 변화는 전력의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셀러리 감축과 그리고 로스터의 무게감이 낮아지는 다운그레이드에 가까웠죠. 테이텀의 시즌 아웃과 더불어서 큰 폭의 로스터 변화를 단행했는데 지난 시즌 대비 로스터 변동 폭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릭 화이트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제일런 브라운과 제이슨 테이텀이 지켰던 자리를 앰퍼니 사이먼스와 제일런 브라운으로 바뀌게 됐고요. 앰퍼니 사이먼스에서 사실 무게감은 확 떨어지죠. 그리고 알 호포드와 포르징기스가 지켰던 프론트 코트는 사실 또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샘 하우저와 네미아스 퀘타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루크 코넨마저 떠났죠. 자, 그러다 보니까 프론트 코트가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물론 샘 하우저가 4번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이제 ESPN 뎁스 차트 기준으로 저희가 만든 거고 뭐 제일런 브라운이 4번을 보는 경우도 많겠죠. 자, 세컨 유닛은 페이튼 프리차드, 아마 출전 시간이 거의 30분 가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거의 중용받지 못했던 1라운더 베일러 샤이어맨, 그리고 조던 월시, 여기에 자비어 틸먼, 크리스 부시에이는 최근에 데려온 선수죠. 그리고 루카 가르자, 조시 마이낫, 미네소타 출신의 이 두 명도 중용하게 될 텐데 굉장히 로스의 무게감이 낮습니다. 5할 승률 기록하면 다행일 정도라고 느껴지죠. 자, 2025년 여름을 통해서만 보스턴은 약 67.3밀에 달하는 샐러리를 절감했습니다. 포르징기스만 하더라도 30밀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덜어낸 거죠. 그리고 3밀을 더 확보하게 되면 아예 퍼스트 에이프론 아래로 진입 가능합니다. 이거는 브래드 스티븐스 단장의 엄청난 저는 수완과 역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번 여름을 통해서만 완전히 샐러리를 다 덜어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샐러리 다이어트도 대성공을 했고 한번 웅크렸다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뭐 마줄라 감독이라든지 혹은 선수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단 프런트에서 해야 되는 그 가장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인데 확실히 스티븐스는 감독도 굉장히 잘 맡았지만 단장으로 변신해서 무언가 이런 머니게임을 했을 때 굉장히 머리를 잘 굴리고 또 빠르게 판단을 하는 인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브래드 스티븐스가 감독직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 너무 이른 결정 아닐까? 너무 빠른 결정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본인이 본인의 몸에 맞는 옷을 입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갭 이어입니다. 1년을 쉬어가는 안식년이라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장 그래프는 분명히 그려야 되죠. 자, 우선 보스턴과 조 마줄라 감독은 단연 연장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자세한 그런 조건은 나오지 않았지만 뭐 최소 3-4년은 더 맺었겠죠. 그리고 이 조 마줄라 감독은 항상 위닝 팀을 이끌었었잖아요. 지난 3년 동안. 그런데 처음 맞이하는 갭이어 안식년이고 하지만 이걸 허투루 보내진 않을 겁니다. 26-27 시즌 때 바로 보스턴은 또 달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 26-27 시즌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한 해로 맞이해야겠죠. 자, 이 와중에 국내에서 뭐 포털 사이트에서도 기사가 떴습니다만 이 밥 쿠지 올해 97살입니다. 거의 뭐 100살이 다 돼가는 이 보스턴의 레전드 출신인데 제일런 브라운이 좀 힘 빠지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일런 브라운은 제이슨 테이텀이 위치한 슈퍼스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혼자 힘으로 팀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칭찬도 많이 했지만 결코 테이텀급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또 데릭 화이트에게도
화이트 역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선수이고 늘 꾸준한 생산력을 기록할 수 있지만 플레이 스타일상 팀을 이끌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굳이 지금 제이슨 테이텀이 시즌 아웃된 마당에 이 보스턴 팬들이 가장 의존하고 기대를 걸 수 있는 두 명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건 좀 레전드로서 별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동부 컨퍼런스는 부상이 이슈를 안고 있죠. 인디애나는 타이리스 할리버튼을 잃었고요. 마일스 터너가 이적했습니다. 인디애나 역시 보스턴과 마찬가지로 쉬어가는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물론 앤드루 네마드나 베네딕트 매서린 같은 영건들이 스텝업 할 수는 있지만 냉정하게 놓고 봤을 때 컨퍼런스 결승까지 진출할 수 있는 전력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조엘 엠비드와 폴 조지는 언제 돌아올지 제가 봤을 때는 필라델피아 의료진도 모를 거예요. 분명히 또 부상으로 점철된 한 해를 보낼 텐데 실제로 엠비드와 폴 조지는 트레이닝 캠프에 불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여기에 미러키 벅스가 품었었던 데미안 릴라드는 시즌 아웃됐고 서부로 이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러키 벅스의 백코트는 30개 팀 가운데 가장 무게감이 떨어지는 그런 선수들로 구성이 돼 있죠. 인디애나, 그 다음에 필리, 그 다음에 미러키 이 세 팀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남아있는 팀들이 뉴욕 닉스, 클리블랜드, 올랜도, 디트로이트 이 정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보스턴 셀틱스가 올해를 성장의 발판으로 마련하면서 1년을 더 기다리는 그런 한 해로 또 잘 보낸다면 보스턴에게도 여전히 희망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감독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큰형님 역할을 했던 알 호포드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온화한 리더인 드루 헐러데이 역시나 팀을 나갔죠. 그리고 포르징기스 굉장히 유쾌한 선수로 알려져 있고 라커룸에서 거의 분위기 메이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포르징기스도 결국 보스턴과 짧은 인연을 뒤로 한 채 팀을 떠났죠. 루크 코넬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보스턴은 거의 외인 부대예요. 짧게 계약하고 저렴한 선수들 위주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의 동기부여를 끌어내고 조던 월시나 혹은 벨러 샤이어맹처럼 아직까지 터지지 않은 연건들이 잠재력을 내보일 수 있도록 감독이 잘 동기부여를 주고 또 여러 가지 전술을 확립한다면 보스턴에게 2호 1육 시즌은 그냥 흘려보내는 1년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기간이 될 수 있겠죠. 자, 2025년까지 마줄라 감독이 3시즌 동안 쌓은 성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규 시즌 승률이 무려 74%예요. 182승 64패니까 한 시즌 평균 60승 이상을 따냈습니다. 60.7승이고요. 플레이오프에서는 33승 17패, 승률 66%, 그리고 이미 챔피언 바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챔피언에 올랐을 때 빌러셀 이후로 최연소 우승 감독의 이름을 올리게 됐고요. 빌러셀은 보스턴의 대선배죠. 그리고 새 시즌 평균 60승 이상에다가 이달에 동부 컨퍼런스 감독상을 4번이나 수상했습니다. 3년 동안 쌓은 성과치고는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 보스턴 셀틱스는 다음 시즌을 쉬어가면서 NBA 사무국이 지정한 인기팀 목록에서도 빠졌습니다. 단적인 예로 10년 만에 크리스마스 게임 목록에서 보스턴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보스턴 셀틱스의 현실적인 목표는 플레이오프 혹은 플레인 토너먼트입니다. 냉정하게 놓고 봤을 때 특히나 프론트코트 골밑이 너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5할 승률 혹은 플레인 토너먼트 진출이 최대 목표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조 마졸라 감독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태이죠. 이 마졸라 감독의 현역 때 포지션이 포인트가 되었어요. 그리고 NCAA에서는 지미 버틀러가 이끌던 마켓 대학과도 맞붙은 적이 있는데 그때도 마졸라 감독의 플레이 스타일이라든지 생산력, 그 다음에 무게감 자체는 별로였어요. 그런데 마졸라 감독이 플레이하는 걸 보면 약간은 들개 같은 느낌? 끝까지 한번 물고 그 다음에 절대 놔주지 않는 그런 근성의 플레이가 돋보였었는데 지금 마졸라 감독도 본인이 대학 때 그랬듯이 언더독의 마인드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페이버릿을 상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마졸라 감독이 보스턴 셀틱스의 지도자를 하면서는 언더독이었던 적은 없지만 이 양반의 인생 자체가 항상 강자 페이버릿보다는 늘 약자이고 약체였고 언더독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졸라 감독이 원치 않았지만 본인이 원래 익숙했던 그 자리로 돌아갔을 때 또 어떤 역량을 발휘하면서 NBA 최고의 명문팀인 이 보스턴 셀틱스의 위기이자 기회일 2호 1육 시즌을 어떻게 이끌지 함께 지켜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보스턴 셀틱스의 성적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가 라방 때 이야기를 했듯이 저는
티어를 5개로 나눈다면 4티어, 그것도 4티어에서 뭐 한 중후반 정도이지 않을까. 그리고 봄 농구는 어렵고 플레잉 토너먼트도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의 예상은 어떤지 또 궁금하니까요. 댓글을 읽어주시면 아주 재미있게 또 가치 있게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보스턴 셀틱스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